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외로움을 많이 타던 저는 안타깝게도 가족이라 부를 만한 사람이 제 주위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 버려진 고아였거든요. 기억도 안 날 어린 나이에 고아원 앞에 버려졌던 저는 그 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어요. 그렇다 보니 저에게는 부모님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피부치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그런 결핍 때문에 늘 가족이 그립고 외로웠던 저는 성인이 된 후로는 늘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가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국 지금의 남편을 만나 평생의 연을 맺게 되었죠. 저희 남편은 작은 구두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게에서 일을 하던 알바생이었죠. 직원과 사장 관계였던 저희가 연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살다 보니 인연이라는 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가게에서 처음 일하게 될 당시 20대 중반 어린 나이였던 저는 참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지내던 보육원에서 나오게 되었던 저는 3년간의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다 보니 급하게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숙식을 제공해준다는 공장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저 말고 먼저 퇴소하는 다른 언니 오빠들도 보통 공장으로 빠지는 게 대부분이라 저도 자연스럽게 공장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사회생활과 밤낮 없는 교대 근무와 힘든 업무들의 고된 하루가 일상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돈을 벌어 자립할 생각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고아의 삶이라는 게 누구 도움 없이 혼자 책임지고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다 보니 그런 제게는 힘들다는 투정마저 사치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전세 보증금이라도 마련할 생각에 돈 한 푼 허투루 쓰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아갔습니다. 그렇게 꼬박 5년을 일하고 나니 제 몸 하나 누일 만한 전세 보증금 정도는 벌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면 나도 어디서든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 싶어 희망이 생기게 되었죠. 사실 돈 때문에 참고 버티기는 했지만 공장 기숙사 생활이 즐거웠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모은 목돈을 들고 새 집을 찾아다닌 저는 드디어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여자 혼자 살기 적당한 평수에 시설도 깔끔해서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제가 가진 예산으로 집을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집을 계약했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몇 년의 기숙사에서 살다 보니 공용 물품들만 쓰느라 개인 짐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사 준비를 하고 이사 당일에는 잔금까지 무사히 치렀어요. 그렇게 잔금까지 치르고 이제 내 집이다 생각했는데 비어 있어야 할 집에 누군가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닌가 당황하던 저는 그래서야 제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전입신고니 확정일자니 전셋집 구할 때 신경 써야 하는 게 많다는 걸 알지만 그때 겨우 20대 초반 어린 나이였던 저는 아는 게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쉽게 어른을 믿어버렸죠. 세상 사람 좋아 보이던 집주인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이삿짐을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도움이라도 청해보려고 했지만 도움받을 곳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지만 그 사기꾼을 잡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절대 못 찾을 거라며 저한테 벌써부터 포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저는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그 팍팍한 공장 생활을 하기에는 더 이상 희망도 기력도 없었습니다. 집 하나 얻어보겠다고 그 고생을 참았던 건데 그게 물거품이 되고 나니 다시 마음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고시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급히 밤을 구하려다 보니 고시원 말고는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수중에 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한 달 고시원비로 지불하고 나니 정말 돈이 없더라고요. 당장 나와서 돈을 벌어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일자리를 찾아다니던 제가 가게 된 곳이 바로 남편의 구두 가게였던 겁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갔더니 사장님이라는 사람이 저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저보다 겨우 5살이 많았거든요. 겨우 5살 차이에 누구는 사장이고 나는 알바생이라니. 그때 저는 괜히 주눅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뜩이나 전세 사기당하고 심적으로 힘들 때라서 그런 괜한 자격지심이 발동했던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젊은 나이에 자기 가게를 갖고 있던 그 사람이 타고난 금수저이거나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일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도 남모를 아픔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30대 초반에 자기 가게 차리는 게 쉬운 건 아닐 텐데 부모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장님은 개인적인 얘기 안 하시네요. 저한테는 고아원에서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셨으면서. 아, 내가 내 얘기를 안 했었나? 나 같은 놈 얘기를 궁금할 줄은 몰라서. 같이 일하는 사이에 궁금할 수도 있죠. 사장님도 제 사정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니셨어요? 남의 사정은 물으면서 왜 자기 얘기는 안 해요? 괜히 섬 긋는 것처럼 저도 사장님 사정 궁금하다고요. 아니, 내가 지혜씨 사정 물어본 건 그냥 걱정돼서 그런 거고 딱히 섬 긋는다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느꼈으면 미안해. 근데 내 얘기할 거리가 별로 없는데 들어도 별로 재미없을 텐데. 그럼 제 얘기는 뭐가 재미있었어요? 나도 고아원에서 자란 게 뭐 자랑이라고 얘기했겠어요. 고아가 뭐 좋은 거라고. 그렇다고 고아원에서 자란 게 흠도 아니지. 고아인 게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 사실 그렇게 치면 나도 고아지 뭐. 예. 사장님이 고아라뇨? 어머님이랑 가족분이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지금은 어머니랑 동생이랑 같이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 낳아주신 친어머니는 아니시거든. 우리 친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지금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어머니는 나 키워주신 야어머니셔. 물론 그래도 나한테는 유일한 부모님이시지만 아무튼 지혜씨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나름 아픔이 있고 그래서 지혜씨한테 관심이 갔던 거야. 괜히 지혜씨가 구월하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고. 죄송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사장님이 부모님 덕에 걱정 없이 사는 철부지인 줄 알았거든요. 하하, 나를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부티가 나나. 그럼 뭐 그것도 나쁘지 않네. 근데 나 별로 걱정 없이 자란 놈은 아니라서 이 가게도 빚 가지고 시작했고 그 전에는 진짜 힘들게 살았거든. 지금이야 나이 먹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려고 아대응바대 하다 보니 이 정도로 꾸미고 살지만 옛날에는 가난했었어. 젊은 나이에 부모 잘 만나 사장 소리 듣는 줄 알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저만큼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어머니는 어릴 적에 병으로 일찍 떠나버리시고 그 후 아버지가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하시며 새로 가정을 꾸리셨지만 아버지도 몇 년 지나 사고로 돌아가시며 그 후로 외붓 어머니 밑에서 외붓 동생과 함께 살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형편이 괜찮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점점 가세가 기울며 집안 사정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남편은 고등학생 어린 나이부터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남편은 이런저런 일을 해오다가 우연히 장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일찍이 가게를 차리게 되었단 겁니다. 다행히도 열심히 한 덕분인지 구도가게는 직원을 뽑을 만큼 잘 되어갔고 최근이 되어서야 먹고 살만해졌다고 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이 그냥 운 좋은 한량인 줄만 알았던 저는 속으로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저도 열심히 일하며 어떻게든 남편을 도우려고 했죠. 남편은 제가 보고 배울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꿋꿋이 견뎌낼 줄 아는 사람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전 재산을 날리고 우울감에 빠져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 남편을 보면서 많이 배우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남편을 보고 배우며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싹싹하게 하며 노력하다 보니 점점 판매 매출도 올라가게 되었죠. 남편도 그런 제가 고마운지 이것저것 챙겨주며 잘해주었습니다. 힘든 제 사정을 알고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고시원에서 힘들게 지내는 저를 위해 선뜻 보증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제가 행여나 밥을 굶고 다닐까 싶은지 매번 걱정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장과 직원 관계에서 자꾸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희 사이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연인이 된 후로 남편은 제게 더더욱 잘해주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들로 남편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간 저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며 사람을 키워나갔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결혼을 생각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원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 처지에 선뜻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고아에 뱀변히 모아둔 돈도 없었고, 그런 제가 자기 가게까지 갖고 있는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하는 건 욕심인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저라도 상관없는 건지 종종 결혼 이야기를 꺼내왔고, 그때마다 저는 기쁜 마음과 난감한 마음을 숨기며 기다려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혼수라도 제대로 해올 수 있을 때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드디어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평생 구도 한번 신어본 적 없던 제 발에 예쁜 수제화를 신겨주며 말이죠. 지혜야, 우리 이제 결혼하자. 이제 너 혼자 고생을 그만하고 나랑 같이 나눠. 내가 네 발에 신데렐라 구두 신겨줄 테니까 나한테 시집와줘. 응? 오빠 마음은 너무 고마운데 나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매번 받기만 해. 나는 오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지혜 네 존재만으로 힘이 드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니? 나는 더 바라는 것 없어. 그리고 모자란 건 같이 채워나가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나야말로 모자라고 부족한 건 많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네가 내 곁에 있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어. 그러니까 더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와줘. 이 신발 신고 나한테 걸어와주라. 남편은 새 신을 선물하면 도망갈 거라는 미신 대신 제게 그 신을 신고 걸어와 달라며 예쁜 구두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걸 철석같이 믿는 건지 어쨌든 그건 구두 파는 남자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프로포즈였어요. 결국 남편의 프로포즈로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게 된 저는 남편 말대로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4년간의 연애 후에 결국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 후 남편은 여전히 제게 다정하고 잘하는 남편이었고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제 고민거리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셨어요. 저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처음 알렸을 때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결혼한 뒤에도 여전히 저를 미워하셨기 때문이죠. 애초에 시댁에서 반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역시나 어머니는 저를 심하게 반대하셨어요. 이유야 당연히 제가 부모 없고 별 볼 일 없는 고아라는 이유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가게에서 일하던 알바생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단번에 저를 반대하셨어요. 어머니 눈에는 제가 성실한 남편에게 비부터 먹으려는 꽃뱀 정도로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고아 주제에 참 욕심도 많다. 자기 주제를 알고 자기 분수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어떻게 네 주제에 내 아들을 탐을 내니? 너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 아들이 가게 가지고 있는 거 보고 우리 아들 꼬신 거지? 네가 순진한 우리 아들 작정하고 꼬신 거 아니냐? 성혁이 제가 어디 가서 여자들한테 관심을 둔 적이 없는데 어쩌다 너 같은 게 붙어왔니?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좀 좋게 봐주세요. 좋게 봐주고 싶어도 좋게 볼 구석이 없는 걸 나더러 어쩌라는 말이야. 암만 고아라 그래도 모은 돈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쟤를 예쁘게 볼 만한 데가 어디 있어? 그러게 예쁨 받고 싶었으면 혼수라도 제대로 해오던가. 너는 그 나이 먹을 때까지 대체 뭘 하고 있느라 가진 게 없어? 너 그러는 거 보니 결혼했어도 우리 아들 등골 뽑아먹을 게 훤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돈 때문에 세례씨 만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례씨 도와서 가게도 열심히 꾸리고 살림도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저 허락해 주세요. 그래요 어머니. 저희 정말 잘 살아볼 자신 있어요.
실제로 지에 들어오고 나서 가게 매출도 많이 늘었고 저한테는 여러모로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마시고 좋게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싫어하셨지만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어쩔 수 없이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렵게 결혼 허락을 받아내서 그런지 저는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가 무섭고 불편하기만 했어요. 그래도 제 딴에는 하루빨리 시어머니에게 인정받고 예쁨받고 싶어서 어떻게든 잘해보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맏며느리이고 첫 며느리이니 잘하다 보면 시어머니도 저를 인정해주시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봐도 시어머니는 저를 좋게 봐주시지 않았고 며느리로 인정하지도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게 이딴 걸 내 집에 드는 게 아닌데. 잘한다 하길래 뭘 얼마나 잘하느냐 보려고 했더니 내 마음에 들게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너 결국 이따위로 하려고 그런 소리 한 거니?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한다 꽁수표 던졌어?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잘해보려고 한 건데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말씀해 주시면 다시 잘해볼게요. 말하면 네가 내 마음에 쏙 들게 할 수나 있을 것 같고? 됐다. 일일이 다 말하느니 괜히 내 입만 아프지. 그러게 애초에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미련했지. 아이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상혁이 말 믿고 너를 들인 내가 바보였다. 어머니, 자꾸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저도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뭐? 너 지금 내 앞에서 대드는 거냐?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듣기 싫다 이거야? 야, 너 착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 상혁이랑 결혼했다고 상황 다 끝난 줄 아는 모양인데 너 같은 건 내쫓는 건 일도 아니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부모 공경하는 아들인데 내가 너 결국 못 받아주겠다고 하면 성혁이가 너 계속 데리고 있을 것 같냐? 너 소방 맞고 쫓겨나는 거 아주 한순간이야. 이게 고아의 거지 같은 걸 받아줬더니 지 주제를 금세 잊어버렸나?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대꾸하고 있어? 하여간에 너 진짜 맨몸으로 쫓겨나기 싫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 알겠어? 제가 아무리 잘하고 똑부러지게 일을 해도 시어머니는 매번 갖은 트집을 잡아 저를 혼내고 괴롭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렇게 심한 말까지 하며 저를 무시하게 일쑤였습니다. 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시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었지만 100번을 물어도 이유는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사실 애초에 제가 잘못한 게 있을 리도 없었죠. 고아인 게 내 탓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매번 혼나고 면박 주는 이유도 제 실수 때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한마디 대꾸라도 하는 날에는 더 난리가 나다 보니 저는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매번 시어머니 앞에서 갖은 구박과 수모를 당해야 했고 그때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기는 했던 건지 건강 하나만은 자부하던 제가 원형 탈모에 위험까지 시달리며 고통받아야 했어요. 어쩔 때는 시어머니 생각만 떠올려도 속에서 신물이 나오고 갑자기 몸살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고부 갈등이 심해지면서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저에게 위로해 주었지만 그런 남편도 시어머니를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시어머니에게 한마디씩 꺼내기라도 하면 시어머니가 서럽다며 난리를 치셨거든요. 어머니, 제발 저 사람한테 잘 좀 해주세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왜 자꾸 그렇게 나쁘게만 보세요?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 사람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내가 오죽하면 그러냐 오죽하면. 그러게 예쁨 받고 싶으면 지가 잘하면 될 건데 뭐 하나 제대로 하고 잘하는 게 있어야 말이지. 내가 답답해서 그런 걸 어쩌라는 말이야. 저 사람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억지를 부리신다 싶은걸요? 사실 저 사람이 그렇게 혼날 만한 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트집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트집은 무슨 트집? 그럼 내가 지금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며느리를 잡았다 이 말이냐? 니 처가 내가 저한테 트집을 잡아서 괴롭혔다고 그러던?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가 좀 과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제 다 같이 가족인데 잘 지내실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그러시면 저도 저 사람도 버티기 힘들어요. 오죽하면 저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까지 달고 살겠어요. 이 정도 됐으면 어머니도 조금 물러서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세상에. 지금 네가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가 좋게 들어주려고 해도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구나. 너 지금 저 애 때문에 나를 원망하는 거야? 내가 네 처를 이유 없이 괴롭혔다고 음해하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너 내가 너한테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 아버지 그렇게 죽어버리고 나 정말 죽고 싶었다. 어린 내 아들 하나 챙기는 것도 버거울 와중에 너도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품었던 게 나야. 남들은 다 내다 버리라고 하는 너를 끝까지 책임졌던 게 나라고. 알죠. 그건 아는데요, 어머니. 근데 그걸 아는 놈이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너 정말 여자한테 미쳐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내가 설령 쟤를 이유 없이 괴롭혔다고 해도 내 편을 들어야 할 애가 어떻게 내 앞에서 지 처를 편들고 나를 그런 무식한 여편에 취급을 할 수 있어? 네가 보기에는 내가 이유도 없이 저걸 괴롭혔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냐?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그 고생을 했어? 내가 너 그러라고 키웠니? 네 아버지가 너 그러라고 가르쳤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세요. 내가 네 아버지 볼 낯이 없다. 아니, 내가 아무래도 인생을 허투루 산 모양이다. 그래, 네가 봐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애미라고 보이지 않겠지. 친모도 아닌 내가 너한테 부모 노릇하려고 했던 게 잘못인 모양이다. 그러니까 며느리 좀 혼낸 것 가지고 아들놈이 이렇게까지 하지? 이럴 거는 내가 뭐하러 사나 모르겠다. 이 꼴을 보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래, 죽는 게 낫겠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 남편이 저를 위해 시어머니를 설득해보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그때마다 저렇게 억울하다 분하다 난리를 치시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드는 순간 자식 잘못 키웠다며 죽어야겠다고 하시는데 그 앞에서 저희 남편이 어쩔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부채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고 고아 신세된 자신을 여태 거두고 키워주신 어머니라며 남편이 시어머니를 정말 깍듯이 대우하고 챙겼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면서도 저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잘 말씀드려보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듣지를 않으시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됐어. 그러게 내가 별 소용 없을 거라고 했잖아.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그렇다고 어머니가 당신 말 들으시는 분도 아니신데 뭘 오히려 키워준 정 말씀하시면서 더 화만 내시겠지. 그냥 내가 참는 게 나아. 어차피 처음부터 별로 기대도 없었는걸.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 이런 꼴 보게 하려고 데려온 거 아니었는데 공주 대접해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이런 일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라고 이런 일까지 예상했겠어? 어머니가 저러시는 게 당신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고 어머니랑 가족이 당신한테 어떤 의미인지 나도 잘 아니까 괜찮아. 내가 좀 더 참으면 돼. 나도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뭘. 남편은 늘 제게 미안해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이라고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시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나오시는 걸 남편이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오히려 남편이 나서면 시어머니의 발악이 더 심해지다 보니 저는 차라리 남편이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문제를 알고 제 편을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그러한 시어머니의 괴롭힘 아니면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구두가게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서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다 남편과 결혼해서 얻은 행복인데 제가 괜한 일로 남편을 미워할 수도 없잖아요. 게다가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깍듯이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마냥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키워준 정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건지 고아인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마음을 더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그냥 고부 갈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생각하고
참고 사는 수밖에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가진 괴롭힘과 시집살이를 꾹 참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의 의붓동생인 시동생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고 시동생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 그때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남편도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 그런 줄만 알았지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여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몇 살인지 그런 것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이 확정되자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앞으로 팔자가 펴게 되었다니 걱정 없이 살겠다니 설레발을 치는데 들어보니 예비동서가 상당한 부자였던 모양이더라고요. 시동생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부잣집 딸을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동생은 신분 상승을 꿈꾸며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듯 했어요. 아이고 이제야 내가 걱정 없이 잠들겠네. 우리 준호 어떻게 결혼시켜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제서야 내가 걱정이 없다. 그러게 엄마 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보통 애기야? 나는 손해보는 자서 절대로 안 한다고 했잖아. 그래 네가 역시 똘똘하다. 결혼도 다 따져가면서 해야 하는 건데 네 형은 물러 터져가지고 손해만 보고 말이야. 그래도 우리 막내가 이렇게 장가를 잘 가게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니 나는 처음에는 부모 돌아가시고 구하라 그래서 너까지 정신이 나갔나 했더니 세상에 그렇게 부자였을 줄이야. 그거라고 다 똑같은 거야. 걔는 지금 30집값만 100억이 넘어. 뭐라고 100억? 아니 그게 정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100억이 넘는 집이 있을 수가 있다니. 엄마 강남 알지? 강남에서도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청담동의 부자 중에 부자들만 산다는 최고급 빌라라고. 나도 전에 한번 놀러 가봤는데 앞에 경비원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들여보내주더라고. 거기다가 입구부터 번쩍번쩍한 곳이 진짜 장난 아니야. 집 안에는 또 얼마나 잘 해놨는지 진짜 눈 돌아가더라니까. 뭐 이제 그 집이 내 집이 될 거겠지만. 아니 근데 그런 여자가 어떻게 너를 좋다고 그래? 우리 아들이 그런 재주가 있는 줄은 몰랐네. 아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내가 진심을 다해서 꼬셨지. 아무튼 그런 여자랑 결혼하면 이제 내 인생도 피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기다려. 앞으로 우리 엄마 남은 노후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시동생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제 예비동서는 말도 못할 부자인 듯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지금은 혼자이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상당한지 지금도 100억이 넘는 고급 빌라에 살고 있고 시동생이 결혼하면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거라고 했습니다. 10억도 아니고 무려 100억이라는 얘기에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저희도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인지 제가 구하라며 무시하던 시어머니도 돈 많은 예비동서는 무척 반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자신들이 벌써부터 귀족이라도 된 것처럼 콧대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는 시동생의 상견례에서 예비동서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잘 차려입고 오라고 얼마나 당부를 하시는지 저는 오랜만에 안 하던 쇼핑까지 하고 최대한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은근히 저를 상견례에 데려가기 싫은 눈치였는데 그렇다고 며느리를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저를 숨길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저를 데려가시는 듯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에게는 제가 아직도 부끄러운 존재인 것 같았어요. 특히나 돈 많은 예비동서 앞에 제가 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괜히 마음이 좋지 않았죠. 하지만 정작 시어머니가 그렇게 마음 쓰시는 예비동서는 제 차림 같은 건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앞으로 동서지간에 잘 지내보자며 저를 기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괜히 마음이 풀리고 처음 본 동서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동서가 반갑게 대해줘서 그러한 건지 왠지 동서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것 같은 기분마저 들지 뭐예요. 그런 동서는 벌써부터 저를 형님으로 생각하는지 깍듯이 대접을 해주었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동서에게 반갑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형님. 앞으로 가족들 사이인데 형님이 편하게 해주셔야 저도 편하죠.
그러면 그럴까? 사실 나도 동서를 오늘 처음 본 것 같지가 않네. 왠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편해.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네가 작은 애를 어디서 본 적이 있기나 하겠니? 둘이 수준 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그럴 리가 있나? 에헤, 근데 저도 진짜 형님이 낯이 익은데요. 어디서 뵌 것 같아요. 아이고, 작은 애가 착해서 모자란 큰애를 감싸주는구나. 예, 너는 동서 잘 돈 줄이나 알아라. 그러니까 앞으로 작은 애한테 잘해. 괜히 아랫사람 들어왔다고 시켜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럼요, 어머니. 제가 설마 동서를 부려먹을 생각을 하겠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자리이니 시어머니도 그날만큼은 조심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서 앞에서도 저를 그렇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그 정도로 조심해 욕이나 안 하신 걸 다행이라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모습에 흔히 동서만 불편해진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에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고 동서에게 시동생과의 만남에 대해 묻게 되었어요. 그 정도 말은 저도 충분히 궁금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동서는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어쩌다 두루님이랑 만나게 되었는지 신기해서. 아, 준호씨 회사가 제 거래처 중 하나였는데 준호씨가 제 사무실로 찾아오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준호씨를 알면 알수록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살아온 모습도 그렇고 장학금 받아가며 대학 졸업한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준호씨 사정을 알기에 결혼 준비도 다 제가 하겠다고 했었고요. 응? 두루님이 장학금을 받았더니 두루님 학비는 우리 남편이 다 됐는데?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동서가 시동생에게 반했던 이유가 선한 인품과 성실함 때문이라고 하는데 동서는 시동생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그동안 번 돈들도 전부 가족에게 썼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동생 학비를 벌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건 저희 남편이었는데 말이에요.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용돈 한 번 드린 적이 없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되묻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입을 틀어막더니 화장실로 데려가셨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너 조용히 안 하니? 거지 같은 것이 어디서 나와서고 있어?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간 시모는 순식간에 제 뺨을 때리고 화장실 바닥으로 밀쳐버렸습니다. 시모는 시동생이 동서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순박하고 착한 줄만 알고 있을 동서에게 제가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싫어서 저를 끌고 나와 때렸던 거죠. 덕분에 기껏 마련한 새 옷은 먼지가 묻어 만신창이가 되었고 일부러 가리고 나온 제 다리의 상처까지 훤히 드러나게 되었어요. 사실 제가 어릴 적 크게 다쳐서 다리에 큰 상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체 동서가 언제 따라 나온 건지 그 흉터를 보더니 제게 달려와서 묻는 겁니다. 이 흉터 언제 생긴 거예요? 이거 원래 있던 거예요? 왜 그래? 이건 어릴 때 다쳐서 생긴 상처야. 별거 아니야. 형님, 혹시 어릴 적에 땡땡구 안에서 지내지 않았어요? 뭐? 동서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했는데. 언니 나 기억 안 나. 나 지숙이야. 땡땡 보육원에서 같이 지냈던 지숙이라고. 언니 다리 이렇게 다친 것도 나 때문이었잖아. 언니 미안해. 언니 못 알아봐서 미안해. 동서가 제가 지내던 고아원 이름을 꺼내더니 자기 원래 이름이 지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저는 수십 년 전 오래된 기억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요. 오래전 제가 고아원에서 지낼 적 제게는 둘도 없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부모 얼굴도 모르는 고아 신세에 그 동생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어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저는 지숙이를 친동생처럼 생각했고 지숙이도 저를 언니 하며 잘 따랐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던 지숙이는 몸이 약하고 잘 울던 울보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숙이를 더 챙길 수밖에 없었죠. 그 옛날 저희가 지내던 고아원은
시골 산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맨날 산에 올라 놀러 다니곤 했습니다. 산을 헤집고 다니며 열매도 따먹고 흙도 만지고 놀면서 지내곤 했거든요. 그러던 한날은 지숙이와 숨바꼭질을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숙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동생을 찾으려던 저는 지숙이가 벼랑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지숙이가 발을 헛디뎌 그만 위험에 빠지게 되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어른들을 불러올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직접 지숙이를 구하러 나섰고 가파른 벼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들을 기다리기에는 지숙이 상황이 한시가 급했거든요. 그렇게 결국 동생을 구해낼 수 있었지만 저는 크게 다치게 되었어요. 동생을 구하겠다고 벼랑을 내려가다가 암벽에 긁혀 길고 흉한 상처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다리가 드러나는 옷을 절대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시모가 저를 때려 상처가 드러났고 그 상처를 보고 지숙이가 저를 알아보았던 거죠. 그렇게 오랜만에 동생을 만난 저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숙아, 너 정말 지숙이야? 그래, 나 지숙이야. 언니 동생 지숙이라고. 수상해. 어쩐지 어딘가 낯이 익다고 했더니 나는 설마 네가 내 동생 지숙이인 줄 상상도 못했어.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어? 미안해, 언니. 내가 진작 언니를 찾았어야 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해. 사실 저와 지숙이는 오래전에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20살이 될 때까지 고아원에서 지낸 것과 달리 지숙이는 일찍이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지내던 고아원에 종종 찾아오시는 부부가 계셨는데 여유가 있으신지 아이들에게 잘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워낙 작은 고아원이라 후원자가 거의 없었는데도 그분들 덕분에 아이들이 먹고 지낼 만한 정도였죠. 그런데 그 후원자 부부께서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싶어 하셨고 그 중에서도 저를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저를 데려가겠다며 직접 제게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지숙이가 늘 마음에 걸렸어요. 가뜩이나 몸이 약하고 어려서 손이 많이 가는데 그런 동생을 두고 저 혼자 입양을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분들도 둘이나 입양을 하실 생각은 없어 보이셨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이 많고 못난 제가 아니라 더 어리고 귀여운 지숙이를 입양하시라고 말이죠. 아무래도 건강한 저보다는 지숙이가 입양되어 부잣집에서 치료받으며 사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부부는 제 말을 듣고 난감해 하셨지만 고민을 하셨는지 어느 날 결국 지숙이를 입양하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어린 나이에 작은 추억만 지닌 채 헤어지게 되었고 그 후로 저는 다시는 지숙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입양을 간 뒤에도 계속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제 바람과 달리 입양을 떠난 지숙이는 제게 연락 한 번 없었고 자주 오시던 그 부부도 다시는 저희 고아원을 찾아오지 않으셨거든요. 알고 보니 지숙이를 입양해 간 양 부모님이 지숙이가 고아원과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걸 싫어하셨답니다.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입양 간 지숙이에게 그게 낫다고 생각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지숙이는 저와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러다 몇 년 전 지숙이의 양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를 찾아보려 했지만 이미 10수년 전 보육원을 떠난 저와 연락을 짓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저희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어렵게 다시 만나게 된 저를 반기는 한편 제게 함부로 굴었던 시모에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언니, 그동안 이 집에서 이런 대접받고 지냈던 거야? 지수가 나는 괜찮아.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아줌마가 뭔데 우리 언니를 때려요? 우리 언니 구하라고 무시한 거예요? 뭐예요? 뭐니 이게 대체. 아니 정말 저것이 남의 앞길을 막아도 유보수지. 이젠 하다하다 시동생 결혼까지 막으려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말이나 똑바로 해요. 우리 언니한테 그동안 무슨 짓 했냐고? 이런 자리에서까지 손 찍어 말 정도면 평소에는 얼마나 괴롭혀댔을까? 됐고 우리 언니한테 당장 사과해요. 사과는 무슨? 제가 먼저 맞아짓을 한 걸 내가 무슨 사과를 하니? 예, 그러지 말고 너도 그쯤 해라. 어쨌든 내가 시어머니인데 이렇게까지 할 거니?
동생이 제게 사과하라고 하는데도 시모는 끝까지 저를 무시했어요. 그러자 그 순간 동생이 시모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등치 좋은 시모가 휘청거릴 정도였죠. 잠깐이었지만 당신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라 불렀던 내가 후회스럽네. 어떻게 구하라고 사람을 무시해. 그래 놓고 나는 왜 결혼시키려고 했어? 언니나 나나 같은 과원에서 자란 건 매한가지인데. 아, 나는 돈 좀 있다고 다른 척하는 건가? 그런 거라면 참 뻔뻔하고 천박하네.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어디 어른 몸에 손을 대? 이 정도로 끝내려는 걸 다행으로 알아요. 마음 같아서는 아주 이 집구석 풍비박산 내고 싶으니까. 그러게 우리 언니 괴롭히고 괜찮을 줄 알았어? 그 소란에 시동생이 화장실까지 쫓아 들어왔고 시동생은 지숙이를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모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지숙이는 시동생을 반기지 않았어요. 자기야 왜 그래? 왜 넌 진정하고 나랑 얘기하자. 자기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이 꼴을 보고도 너랑 결혼할 것 같아. 그리고 들어보니까 너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했더만. 뭐? 자기가 힘들게 벌어서 대학 졸업하고 번 돈도 죄다 집에 갖다 줘? 가진 건 없어도 사람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저런 부모 밑에서 자란 네가 어떤 인간일지 뻔해. 너 아까도 우리 언니가 구박당할 때 웃고 있었지. 내가 그거 못 봤을 줄 알았어? 아니 그건 오해야. 내가 뭐 어쩌다고 이래. 다 끝났고 나는 너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천박한 네 엄마 데리고 내 앞에서 사라져버려. 진짜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결국 지숙이는 시동생과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저한테 한 죄 때문도 있겠지만 애초부터 시동생이 지숙이에게 거짓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며 책임감 있는 척한 걸로도 모자라서 주말마다 고아원에 봉사를 다닌다고 했었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봉사는커녕 길 가던 거지한테 1,000원도 안 줄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위해서 희생한 애부형 생일도 한 번 챙긴 적 없었고요. 그런 인간이 돈 있는 집에 장가가겠다고 그런 가식을 떨었다는 게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마 제가 아니었다면 지숙이도 완전히 속아서 결혼을 했겠죠. 언니 아니었으면 나 진짜 망할 뻔했네. 나 그 인간이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것 같아. 지금 같았으면 그 인간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래, 그런 놈이랑 만나기에는 네가 너무 아깝지. 그래도 이렇게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어. 어쩌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려고 일이 이렇게 된 건 아닐까? 아무튼 언니랑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이제는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나 언니한테 고맙고 미안한 게 너무 많아서 앞으로 그 빚 다 갚으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언니도 고맙게 받아줘야 해. 그렇게 말한 동생은 얼마 뒤에 저와 남편을 불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 계약서는 투자계약서와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동생이 시댁에 살던 저희에게 집을 선물하고 저희 부부의 사정을 알고 저희 구두가게에 투자를 하겠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부담스러워서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거절했지만 동생이 워낙 완강하게 나와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덕분에 저희는 지긋지긋한 시댁에서 나올 수 있었고 하고 싶던 사업도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물건을 떼다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로 운영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먹고 살기 급급해서 꿈을 펼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동안은 저희가 시무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었고 저의 결정에 딴지를 걸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결단을 내려주었거든요. 더 이상 괴롭힘 당하는 걸 못 보겠다며 남편이 의붓 어머니와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절연이라니. 네가 기어이 키워주는 애를 나몰라라 하는 거니? 그동안 키워주는 애는 이미 다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간 가족 위해 희생하느라 저는 제 인생도 없었어요. 물론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래서 저도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 준호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돈도 버니까 제가 없어도 될 겁니다. 그러니 이제 효도는 친자식에게 부탁하세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쟤한테 나를 부탁해. 안 그래도 준호 결혼 깨진 게 누구 때문인데. 그걸 왜 또 제 아내 탓을 하세요? 준호 결혼이 깨진 건 전부 어머니와 준호 때문이에요. 그러게 저부터 분에 넘치는 사람을 넘보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제 아내한테 분수 운운하시더니
어머니는 정작 자기 자식에게는 그걸 못 가르치셨나 보네요. 아무튼 저는 그동안 자식돌이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남편들이 제대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 아내 괴로운 꼴 못 보겠으니까 이해하세요. 남편으로서는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도 결국 제 편을 들어준 남편에게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물론 시모는 남편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난리를 피웠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 저희는 동생에게 투자를 받게 되었고 작은 보세 구두 매장이었던 저희 가게가 전문 브랜드로 커질 수 있었습니다. 번듯하게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들까지 두고 어엿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게 남편과 제가 직접 디자인한 구두들을 만들어 팔게 되며 매출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제 동생의 도움도 많았고요. 사업하는 동생이 노하우를 알려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동생에게 미안했지만 동생은 제게 더 미안한 게 많다고만 합니다. 오래전 갚았어야 할 은혜를 이제야 갚는다며 제발 받아달라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그냥 고맙게 받아볼까 싶어요. 너무 좋은 집에서 사업까지 하며 사는 지금 삶이 돈에 넘칠 빵이라 생각하지만 이게 다 오래전 인연 덕분이라 생각하니 감사하게만 여겨지네요. 그럼 저희 부부는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들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